기원전 36년 겨울 중앙아시아 탈라스 강 근처의 황량한 평원에서 한나라 원정군 4만 명이 하나의 요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행군해왔고 이제 목표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새의 구조가 이 지역 어떤 것과도 달랐던 겁니다. 내부에는 흙으로 쌓은 토루가 있었고 그 바깥으로는 정교하게 맞물린 통나무 목책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요새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동성을 중시하고 고정된 방어 구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새는 달랐습니다. 이중 방어선, 계산된 간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책의 구조가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한나라 장수들은 처음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 그들은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흉노 기병들이 시위 공격을 마치고 물러나자 요새 문이 열리더니 약 100명의 중보병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큰 직사각형 방패를 들고 있었고 완벽한 대형을 유지한 채 전진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방패와 방패가 맞물려 하나의 벽을 이루었고 그 뒤에서 창이 규칙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은 유목민의 전투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집단 훈련, 규율,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식 전술이었습니다. 원정군을 이끌던 진탕이라는 장수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서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고 이 지역의 모든 전투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 사서는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어비늘 진형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순간입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진 방패,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보병 집단. 이것은 로마 군단의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로마로부터 5,0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중해와 중국 사이에는 사막, 산맥, 그리고 수십 개의 왕국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단이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진탕은 요새를 함락시켰고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병사들은 17년 전 로마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고 중앙아시아로 끌려왔으며 이제는 흉노 지도자의 용병으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17년간 사라졌던 군대, 제국의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제국의 국경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군단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단은 어떻게 중국 국경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기원전 53년 메소포타미아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로마 공화정 시대 3명의 남자가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크라수스. 이들을 1차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폼페이우스는 동방 원정으로 명성을 쌓았고 카이사르는 갈리아 정복으로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수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군사적 명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진압한 경력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예를 상대로 한 승리는 진정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에 맞먹는 군사적 업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파르티아는 페르시아의 후계자였고 로마의 동쪽 국경을 위협하는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를 정복하면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르티아의 금과 실크로드의 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이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를 직접 위협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킬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시리아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7개 군단, 약 4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로마 군단 병들은 세계 최고의 중보병이었습니다. 중갑옷, 큰 방패, 짧은 검과 긴 창으로 무장했고 집단 전술에 능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를 짓밟고 개선식을 올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원전 53년 봄, 크라수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군대는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르티아 왕은 수레나라는 젊은 장군에게 방어를 맡겼습니다. 수레나의 병력은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9,000명은 기마궁수였고 1,000명은 카타프락토이라고 불리는 중장기병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로마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4만 대 1만. 크라수스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전술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단은 유럽과 지중해에서는 무적이었습니다. 밀집 대형을 유지하고 적과 근접전을 벌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막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기동성이 전부였습니다. 파르티아 기마 공수들은 로마 군단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화살을 쏘고 로마군이 돌격하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파르티아 샷입니다. 후퇴 사격. 로마 병사들은 적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갑옷을 입고 사막을 행군했고 파르티아 기병들은 경갑옷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살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크라수스는 처음에는 파르티아 기병들이 곧 화살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나는 낙타 수백 마리의 화살을 가득 실어왔습니다. 보급선이 무한정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았지만 화살은 방패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파르티아의 복합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화살은 갑옷을 뚫고 손을 관통하고 얼굴을 찢었습니다. 병사들은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크라수스의 아들 푸블리우스가 기병대를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기병들을 뒤쫓았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은 로마 기병대를 주력 부대에서 멀리 떨어뜨렸고 그곳에서 포위했습니다. 카타프락토이, 즉 중장 기병이 돌격했습니다. 푸블리우스와 그의 부하들은 전멸했습니다. 푸블리우스의 머리는 창에 꽂혀 로마 본진으로 보내졌습니다. 크라수스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보조 병력이 먼저 무너졌고 공황이 군단 내부로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했고 목이 말랐으며 끝없는 화살 세례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수레나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크라수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협상 장소로 갔고 거기서 살해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싸우다 죽었고 어떤 이들은 도망쳤으며 어떤 이들은 항복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로마군 4만 명 중 2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1만 명은 겨우 시리아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명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카르의 전투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병력 손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군단 독수리를 잃었습니다. 아퀼라, 군단의 상징이자 영혼입니다. 로마 군단병에게 독수리를 잃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독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카르헤에서는 6개의 독수리가 모두 파르티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크라수스의 머리는 파르티아 왕에게 전달되었고 그날 밤 왕실 연회에서 그리스 비극 공연 중 무대 소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살아남은 1만 명의 포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 기록은 여기서 침묵합니다. 포로들에 대한 공식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카르의 전투 이후 로마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공화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포로 1만 명의 운명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인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포로는 명예를 잃은 존재였습니다. 진정한 로마 군인이라면 항복하기보다 죽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포로가 된 병사들은 설령 돌아온다 해도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시인 호라티우스는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야만인의 아내를 얻고 야만인의 사위가 된 로마 병사들. 이것은 단순한 풍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포로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는 포로들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전쟁에서는 포로 교환이나 몸값 협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르의 포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때문이었지만 또한 파르티아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로마는 파르티아와 다시 전쟁을 벌일 여력이 없었고 파르티아는 포로들을 협상 카드로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포로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군단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파르티아는 이 1만 명의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파르티아 제국에게도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1만 명의 훈련된 중보병은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파르티아 군대는 기병 중심이었고 중보병이 부족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병 전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파르티아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적이었습니다. 그들을 파르티아의 서부 국경, 즉 로마와 가까운 곳에 둔다면 탈주나 반란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로마로 돌아가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파르티아에 해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파르티아는 하나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로마 포로들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최대한 멀리 탈출이 불가능한 곳으로.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역사가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카르해 포로들은 마르기아나로 보내졌다. 마르기아나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메르브라는 도시 근처입니다. 이곳은 실크로드의 중요한 교차점이었고 파르티아 제국의 동부 국경이었습니다. 메르브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은 로마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메르브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변경 수비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아시스를 방어하고 실크로드를 지나는 대상들을 보호하고 동쪽에서 오는 유목민 침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그들에게 땅을 주었고 그들이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 식민화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사실상 파르티아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지만 노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지만 로마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53년부터 기원전 36년까지 한 세대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17년 동안 로마 병사들은 중앙아시아의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고 낯선 음식과 낯선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여자들은 없었고 그들은 가족을 원했습니다. 혼혈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반은 로마인이고 반은 중앙아시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와 현지 언어를 동시에 들으며 자랐습니다. 로마식 무장은 점차 변했습니다. 사막과 스텝 지대에서는 로마의 중갑옷이 비실용적이었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더웠습니다. 병사들은 가벼운 갑옷을 입기 시작했고 파르티아식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방패와 기본 전술은 유지되었습니다. 테스투도, 즉 거북 대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특히 궁수를 상대할 때는 이보다 좋은 방어 전술이 없었습니다. 라틴어 명령체계는 점차 사라졌습니다. 젊은 병사들은 현지 언어로 명령을 받았고 라틴어는 점점 일상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훈련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로마 군단의 강점은 개인의 용맹이 아니라 집단 훈련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방패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창을 어떻게 찌르는지, 대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정체성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잊었고 그들도 로마를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군단의 후예로 생각했고 아이들에게 로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 언덕 위의 도시, 위대한 장군들, 승리의 역사. 하지만 그것은 점점 신화가 되어갔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기억 속의 것. 그들은 이제 변경 수비대였습니다. 제국에서 잊힌 존재, 하지만 훈련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훈련이 17년 후 또 다른 제국의 장군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년 동안 동쪽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흉노 제국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흉노는 당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유목 제국이었고 한나라의 오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중반 흉노는 내전에 빠졌습니다. 선우, 즉 흉노의 왕위를 놓고 여러 후보들이 싸웠습니다. 그중 한 명이 지지찬우였습니다. 그는 한때 강력한 후보였지만 권력 투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의 경쟁자가 승리했고 지지찬우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항복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지지찬우는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중앙아시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흉노 지도자에게는 전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흉노는 몽골 스텝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찬우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은 정복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작은 왕국들을 굴복시켰고 새로운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르티아와 접촉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지지찬우를 용병으로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동부 국경을 강화하고 싶었고 흉노 기병은 가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지지찬우는 파르티아를 위해 싸웠고 그 대가로 물자와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는 로마 출신 병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메르브에 주둔하고 있던 그 보병들. 지지찬우는 즉시 그들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흉노 군대는 기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기동력이 뛰어났지만 요새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로마식 중보병은 완벽한 보안이었습니다. 지지차누는 로마 출신, 병사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목군주에게는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유목민의 강점은 이동성입니다. 그들은 고정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차누는 더 이상 몽골 스텝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에 정착해야 했고 그것은 방어 구조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탈라스강 근처에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는 두 가지 전통을 결합했습니다. 중앙아시아식 토르와 로마식 목책. 내부는 흙으로 쌓은 전통적인 방어선이었고 외부는 정교하게 맞물린 통나무 방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병사들이 설계한 것입니다. 지지차누는 이것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요새를 짓는 순간 그는 이동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 곳에 묶여 있었고 적들은 그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들 중 한 명은 매우 야심찬 한나라 장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탕이었습니다. 진탕은 흔한 이름을 가진 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라의 다른 장군들은 대부분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진탕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생 빚에 시달렸습니다. 한나라 사서는 그를 빈곤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빚 때문에 공개적인 치욕을 당했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것은 한나라 사회에서 거의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탕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역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탕은 서역도호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역도호부는 한나라가 중앙아시아를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군사행정기구였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변방이었고 귀족 출신 장군들은 이런 곳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진탕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언어를 배웠고 부족들의 관계를 이해했으며 지형과 기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방대한 정보를 축적했고 이것은 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생존과 입증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6년 기회가 왔습니다. 지지차누가 중앙아시아에 요새를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나라 조정은 이것을 우려했습니다. 지지차누는 흉노의 반란 세력이었고 그가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운다면 한나라의 서역 지배에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군들은 원정을 주저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고 보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진탕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원정을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안에서 지지차누의 요새까지는 약 5,000km였습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로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었고 파미르 고원이 있었으며 수없이 많은 유목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한나라는 이런 원정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병력은 사막에서 길을 잃었고 보급은 끊겼으며 병사들은 탈진하거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탕은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장안에서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역에 이미 주둔하고 있던 병력을 활용했습니다. 한나라는 서역 곳곳에 군사 전초 기지를 두고 있었고 이곳의 병사들은 현지 환경에 익숙했습니다. 진탕은 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또한 8개의 속국과 도시국가의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의 조공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한나라의 조공을 바쳤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나라가 그들의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진탕은 총 4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나라 정예군이었고 나머지는 속국 병력이었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은 쇠뇌로 무장했습니다. 한나라의 쇠뇌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원거리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필름이나 파르티아의 복합궁보다 관통력이 뛰어났고 훈련이 덜 필요했습니다. 진탕은 또한 공성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특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정군은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이동했고 현지 안내인들을 고용했으며 속국들로부터 보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 권위의 실질적 작동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서역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진탕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몇 달간의 행군 끝에 진탕의 군대는 탈라스 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새를 봤습니다. 요새는 언덕 위에 있었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진탕은 포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요새를 둘러쌌고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지지찬우의 군대는 먼저 기병으로 시위 공격을 했습니다. 흉노 기병들이 한나라 진영 주변을 돌며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라 병사들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았고 쇠뇌로 방역했습니다. 흉노 기병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새 문이 열렸습니다. 약 100명의 중보병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큰 직사각형 방패를 들고 있었고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정밀하게 전진했습니다. 방패와 방패가 맞물렸고 그 사이에서 창이 튀어나왔습니다. 진탕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로마 전술입니다. 그는 서역에서 많은 것을 봤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단 훈련, 규율, 그리고 세대를 거쳐 전승된 전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사서는 이것을 어비늘 진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겹쳐진 방패, 이것은 로마 테스투도의 변형이었을 것입니다. 진탕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뇌 부대에게 명령했습니다. 집중 사격. 쇠뇌 화살은 방패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로마식 방패는 튼튼했지만 한나라 쇠뇌의 관통력은 더 강했습니다. 중보병들은 피해를 입었고 대형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요새로 후퇴했습니다. 진탕은 공성전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목책을 공격했고 불을 질렀으며 토르를 파괴했습니다. 며칠간의 전투 끝에 요새는 함락되었습니다. 지지찬우는 전사했고 그의 머리는 장안으로 보내졌습니다. 진탕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 중보병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왜 그들은 로마식 전술을 쓰는가? 포로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왔습니다. 17년 전 그들은 파르티아와 싸웠고 포로가 되었으며 중앙아시아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를 위해 싸웠고 나중에는 지지찬우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마 군단의 전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것을 익혔습니다. 진탕은 이 이야기를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한나라 사서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진탕은 생존한 포로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는 한나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일부는 현지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로마 군단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카르해 전투에서 포로가 된 1만 명 중 살아남은 자들의 후손. 그들은 로마로부터 5,000km 떨어진 곳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렀고 또 다른 제국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제국 사이에서 역사의 틈새에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제국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입니다. 로마와 한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접촉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너무 많은 거리, 너무 많은 산맥, 너무 많은 사막, 너무 많은 다른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르의 포로들은 그 거리를 건넜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들은 두 제국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전술을 중앙아시아로 가져왔고 한나라 장군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우연이었지만 동시에 필연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이 확장하면 그들의 사람들은 먼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둘째, 이것은 전쟁 포로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포로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나쁠 수 있었습니다. 포로는 명예를 잃었고 고향을 잃었으며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카르의 포로들은 로마인으로 태어났지만 로마인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의 용병이 되었고 흉노의 친위대가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한나라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세계의 제국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가족을 만들었으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훈련, 그들의 기억은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셋째, 이것은 문화적 전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단 전술은 단순히 개인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 훈련, 그리고 집단적 기억의 산물이었습니다. 카르의 포로들은 로마를 떠났지만 그들은 로마의 전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아이들은 그것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17년이 지난 후에도 100명의 병사들은 여전히 완벽한 대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패를 맞대고 창을 튀어나오게 하고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가 얼마나 지속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언어를 잃고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이것은 개인의 야망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크라수스는 명성을 원했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필요 없는 전쟁을 시작했고 4만 명의 병사들을 죽음과 포로 생활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지차누는 권력을 되찾고 싶었고 그래서 서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요새를 세웠지만 그것이 그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진탕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원정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었고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카르의 포로들은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세 개의 제국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과 역사적 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진위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이 있고 로마 역사가 플리니우스의 언급이 있으며 고고학적 증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리지엔이라는 마을에는 로마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일부는 유럽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카르의 포로들의 후손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중국 사서의 어빈을 진영 묘사가 모호하고 그것이 반드시 로마 전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파르티아나 다른 중앙아시아 세력도 중보병 전술을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위와 상관없이 이것은 매혹적인 가능성입니다. 로마 군단이 중국 국경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것. 두 위대한 제국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쟁 포로를 통해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 역사는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고립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했고 아이디어는 퍼졌으며 문화는 섞였습니다. 실크로드는 비단만 나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군인들을, 포로들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먼 곳까지 갔습니다. 카르의 포로들의 이야기는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정복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영광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했고 포로가 되었으며 제국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의 전술을 유지했고 그것을 다른 제국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파르티아를 위해 싸웠고 흉노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나라와 싸웠습니다. 제국은 병사들을 소비합니다. 제국은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잊어버립니다. 카르의 포로들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했고 생존했으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전쟁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크라수스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를 짓밟고 개선식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술 환경을 오판했고 그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유럽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막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파르티아 기마궁수들은 로마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웠고 로마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의 질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술, 지형, 보급, 그리고 적응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크라수스는 이것을 무시했고 그 대가는 4만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진탕의 원정은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그는 거리상으로는 크라수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5,000km 원정, 사막과 산맥을 가로지르는 행군, 그리고 요새 공성전, 하지만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현지 환경을 이해했고 변방 병력을 활용했으며 속국체계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했고 적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지지차누는 요새를 지음으로써 이동성을 포기했고 그것이 그의 패배를 결정했습니다. 진탕은 이것을 알아챘고 공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정보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기억과 망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카르의 포로들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역사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의 운명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는 진탕의 원정을 기록했지만 로마 병사들에 대한 언급은 짧고 모호했습니다. 두 제국 모두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단편적으로, 암시적으로, 하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조각들을 맞추려 합니다. 역사는 종종 이런 식입니다. 공식 기록은 침묵하지만 작은 단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때때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카르의 포로들은 역사상 가장 멀리 간 로마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서 시작해서 파르티아 제국의 동쪽 끝으로 갔고 거기서 흉노의 용병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한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계 대륙의 경계를 넘었고 4개의 제국을 거쳤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인간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영에 처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존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역사가 대부분 잊혔지만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제국주의의 인간적 비용을 상기시킵니다. 크라수스의 야망, 지지차누의 권력 투쟁, 진탕의 명예 추구.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평범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먼 곳으로 보내졌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카르의 포로들은 그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크라수스의 야망의 희생자였고 파르티아의 전략의 도구였으며 지지차누의 마지막 도박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이야기는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집단적 운명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기시킵니다. 잃어버린 군단의 이야기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포로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들의 최종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한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서의 기록, 로마 역사가의 언급, 고고학적 증거의 단편들, 그리고 이 단서들은 놀라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로마 군단이 중국 국경까지 갔을 수도 있다는 것, 두 위대한 문명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전쟁 포로를 통해 만났을 수도 있다는 것,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군단은 그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제국의 범위와 한계, 전쟁 포로의 운명, 문화적 전승의 지속력, 전쟁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역사적 기억의 취약성.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하고 의미를 찾는지에 대한 이야기. 카르의 포로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고향, 가족, 정체성.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훈련, 그들의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평원에서 그들은 마지막 한 번 세계에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한나라 장군은 그들을 받고 놀랐으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단편적이지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힘입니다. 잊힌 사람들도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서는 남아있고 질문은 계속되며 상상은 이어집니다. 잃어버린 군단은 더 이상 로마의 것도 파르티아의 것도 흉노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역사의 복잡성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게 만듭니다. 역사의 틈새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앞으로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신작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고 채널을 후원하며 더 깊이 있는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카르의 포로들이 정말로 중국 국경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역사적 우연의 과정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역사의 미스터리 속에서 길을 잃지 마세요.